진짜 이 질문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극동 지역의 유목민들 고고학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그쪽은 띄엄 살잖아요. 그래서 게르 같은데 이제 많이들 이제 살잖아요. 정말 친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아내를 아, 그거는 있었어요. 그거는 저기 이 유목민들 말고요. 몽골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은 북극권, 이누이트하고 축지족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초원의 유목민들은 그나마 교류가 좀 인구가 있는 편인데 타이가, 삼림 지역에 있는 술록 유목민들은요 아예 다른 사람 못 만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근친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친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예 못 만나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게 이렇게 저기 우리 미스테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퉁그스카 대폭발 아시죠? 그게 위력이 약 한 50메가톤. 그러니까 이게 히로시마 핵폭탄의 약 2000배예요. 그 정도가 꽝 떨어져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가 됐냐면요. 서울 있죠. 서울에 3.5배의 분량의 숲이 다 한꺼번에 다 탔어요. 그래서 약 2천만 그루 정도가 나무가 타고 2000평방킬로미터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퀴즈. 몇 명이 죽었을까? 500만 명? 저기 공식적 통계 3명 죽었어요. 오, 어디서요? 그 폭발로 히로시마 2000배 떨어져가지고 그 서울의 3.5배가 다 날아갔잖아요. 사람이 아예 안 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를 목격자를 찾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구가 이게 몇 바퀴 돌고 온 대기가 남반사가 심해져가지고 유럽에서도 그날 그 며칠 동안 밤에 신문을 볼 정도로 계속 남반사가 돼서 그럴 정도로 심했다는데 그거를 조사하러 간 사람들도 도착하니까 이미 12년 지났어요. 가서 목격자들한테 이제 아, 그게 떨어졌다는 걸 알고 조사하러 갔는데 도착했더니 12년 뒤라고요? 예. 그게 이제 러시아 스케일이죠. 기본적으로 갔더니만은 그래서 이 희생자들을 파악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기껏해야 3명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걸린 이유가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 때문에 이게 좀 밀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인구가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어쨌든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근친혼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친혼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유전병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게 제가 사실은 지금 퉁그스카 대폭발 난 데에서 제가 약간 떨어진 데를 제가 가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에벤키족들을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헬리콥터로 갈아타는데 헬리콥터에서 무전을 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갈 테니까 불을 피워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치를 몰라요. 저희가 숲속이 타이가 있으니까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 사는데 이상하게 한 집안을 완전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왕따처럼 시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게 근친혼에 피해가 간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그 가족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말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자기네들은 그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아무나 와서 한다기보다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맺어주는 건 있지만은 또 재미있는 게 옛날에는요 19세기만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겨울 나야 돼요, 그냥. 그래서 갔다가 누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남겨두면 내년 봄에 다시 올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결혼을 그렇게 되는 거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환경의 산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뭐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그냥 자기 아내를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잘못 전해진 얘기고 진짜 그런 쪽에 큰 쪽에 가면은 이런 유전병이라든가 생활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함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제 뭐 비하하거나 뭐 이누잇 뭐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식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대기후만 해도 나무가 있고 치면수름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베큐에서 먹을 수가 있는데 북극은 이게 영구 빙설이거나 나무가 없는 무수목지물이기 때문에 이끼를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날고기 생선이랑 연어는 생연어죠. 그리고 고기도요. 술록도 되게 맛있어요. 제가 핀란드 가면 술록을 먹어요. 그 얼음 진짜 살짝 낀 거 최고예요. 약간 부드러운 소고기 같아요. 술록. 술록고기가요? 네, 맛있어요. 문화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맥락을 사실은 살펴보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직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에서 연구했었던 클리퍼드 기어츠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꺼운 기술,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어떤 현상을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맥락을 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목화신 신기라는 말을 해요. 인류학자들은 목화신을 신어봐야 된다. 그래야 그게 발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그런 표현도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동남아 그러면 막
게으르다, 뭐 사람들이 나태하다는데 한번 가서 에어컨에서 한번 있어 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적인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같이 이해를 해야 그 지역 사람들하고도 편견 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김희재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동네에 사는 농담이 있죠. 왜 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빠릿빠릿 못한가? 빠릿빠릿하면 더워서 죽어요. 너무 더운데 거기서 뛰어다니면 힘들죠. 근데요, 그 말은 안 더워본 사람이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동 사람, 그리고 적도 지역에서 한국에 온 사람, 한국의 여름에 이런 얘기합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워. 근데 걸프 지역은 여름에 6월, 7월은 정말 정말 습해요. 습도 100%입니다. 그게 딱 한국의 한국보다 더 더워요.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 사실 그보다 더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동 그 걸프 지역이 6, 7월 달에 가면은 전 안 가는데 가면은 제일 힘든 구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차에서 내려서 호텔 문 들어가는 그 짧은 15m.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6월, 경우도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그 보통 이제 남쪽 지방 사막 지역으로 나가시면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건조해서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온이 50도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가서 오래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지금 인도에서 사망하고 막 예, 지금 그냥 그러잖아요. 죽어요.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느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까 근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게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게 막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결혼 제도가 엄격한 나라가 없습니다. 동성농건도 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8촌까지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슬림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4촌과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의사가 한 수년 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20%가 유전자 기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친혼은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그럼 왜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근친혼이 많았냐 하면 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결혼 같이 집안끼리 해야지만 재산이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관념보다 그쪽의 가정관념이 오히려 더 끈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 예, 굉장히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역사를 보다 책의 이 앞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당신의 알듯 몰듯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역사적 답변이라고 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지만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러시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왜 이 영토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땅 갖고 욕심 부리고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안 법니까? 우리가 간단한 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땅이 넓은 사람들은 땅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정벌할 줄 알기 때문에 땅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멈춘다는 거는 근데 저는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도 그렇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도 되게 부러워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알렉산더 대왕을 부러워했는데 그가 33세에 죽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19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죠? 마케도니아라는 변방 거기서 이제 이집트도 정벌을 하고 그때 가장 이제 곡창지대죠. 이집트는 정복이 약간 애매한 게 정복은 정복인데 또 한편으로는 해방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집트인들한테는 해방자로서 인식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이 남아있는 건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라는 이집트에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 또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이집트에서 정식으로 파라오로 인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동쪽으로 계속 행군을 하잖아요. 정말 저는 그 따라오는 병사들이 여기서 그만 좀 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까지 가자. 지금 파키스탄 지역까지, 인더스강 유역까지. 그가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세계의 유명한 그런 황제나 지도자들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결국은 땅을 넓혔던 사람이야. 많은 땅을 넓히고 지도를 그리고 지리 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를 계속 신도시 프랜차이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비록 33세에 죽었지만 그 도시는 유지된 비결은 뭐냐면 그가 노병에게 그 신도시 개발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사실 땅에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섬이고 좁잖아요. 근데 이 넓은 페르시아와 이 넓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도시를 얻고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으니 너도 나도 알렉산드로스 따라가면 돈이 된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은 동서 문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가 세계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끝없이 확장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새로운 시각을 얻었는데 사실 다 알렉산드로스란 이름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 그 도시들이 옛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집트에서 남은 거 보니까 뭔가 정말 특별한 레가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제국을 완성한 이후에 이 제국이 금방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집트는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이집트 그 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수도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사람들은 영토를 확장하는 게 기본적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오히려 영토를 넓히지 않으려는 어떤 현상을 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고대 이집트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특수한 점이 무엇이냐? 이집트는 제국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강력해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융성을 해도 제국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동시대에 존재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국가들, 뭐 이를테면 아주 이른 시기부터 마카드라든가 바빌로니아라든가 조금 더 후대는 아시리아, 페르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일단 정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권을 한 정치체가 통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집트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이집트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범주가. 이 사람들은 세계관 자체가 애초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완벽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역을 굳이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는 늘리지 않고 대신에 그 경제적인 이권은 외국들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한 대씩 때리고 뺏어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종교적 신념, 세계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리적 환경. 예, 지리적 환경. 그러니까 나일강 변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하고 거의 완전한 어떤 그렇죠.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후대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대 이집트인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 나일강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집트 스타일로 잘 살면 넌 이집트인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